인간은 왜 새로운 현실을 찾아 떠나가려는 걸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12번에 거쳐서 메타버스 사피엔스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7번째 강연에서 그래서 메타버스가 뭘까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란 이야기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거의 매일마다 등장하고 인터넷 매체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에서도 마크 저커버그가 가장 활발하게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활발하냐? 작년 10월 달인가요? 2021년 10월 달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또 우리는 몇 주 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7, 80조였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투자해서 게임 회사를 인수하면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한 이야기가 게임이 메타버스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깊은 생각을 했었을 텐데 회사의 이름을 바꿔 80조 이상을 투자를 해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길래 이런 식으로 중대한 결정을 할까? 저커버그가 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 다음 인터넷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선 이름부터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봅시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이언스 픽션에서 소개가 됐죠.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의 초기 이름은 사이버스페이스였습니다. 1984년 윌리엄 깁슨의 사이언스 픽션에서 등장을 했죠. 그리고 닐 스티븐슨이 1992년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소개했고 또 2011년에 공개된 책 추후에 영화로도 공개된 레디 플레이어 원에선 오에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이버스페이스, 메타버스, 오에시스의 공통점은 언젠가 미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날로그 현실 외에 디지털 세상에 또 하나의 현실이 존재하고 미래 인류는 완전히 그 새로운 현실로 이주를 하던가 또는 디지털 현실과 아날로그 현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브리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디지털 현실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타버스가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꾸로 메타버스가 뭐가 아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아니냐, 증강현실 아니냐, 메타버스에서 게임 정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메타버스가 뭐가 아닌지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역사적으로 한번 가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도 그리고 1990년도 초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인터넷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인터넷이 뭘까? 그리고 당시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녔죠.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건 게임이다. 또는 돈을 내고 어느 특정 회사에 가입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마우스가 등장하고 이 마우스를 가지고 특정 아이콘에 클릭하면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인터넷이 마우스 이게 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는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메타버스에서는 게임 정도 할 수 있겠구나. 가상현실, VR 고글이 필요하겠구나. 역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메타버스가 VR 고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넷이 마우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왜곡된 인식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강연을 기반으로
우리는 메타버스를 조금 더 인문학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만들어지고 또 비슷한 뇌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과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공유 가능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현실 플랫폼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30만 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현실 플랫폼은 아날로그 현실 플랫폼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날로그 플랫폼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항상 따라갑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날로그 현실에서는 같은 시간에 몸이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놀이동산에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 아날로그 현실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내 몸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몸과 경험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데스크톱 인터넷이 등장하고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은 대한민국에 있는데 네모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미국, 브라질, 스웨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책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몸과 경험이 분리되기만 하더라도 지난 아날로그 현실에서는 불가능했었던 수많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아날로그 현실에만 집착하던 수많은 기업과 비즈니스가 사라지고 데스크톱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인터넷의 세계관 관점에서 데스크톱 인터넷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데스크톱 인터넷이 등장하고 15년 정도 지나서 모바일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게 한 15년 정도 됐죠. 데스크톱 인터넷은 인터넷 1.0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은 인터넷 2.0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또 역시 모바일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했죠. 모바일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몸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동을 하면서 경험이 가능하죠. 그리고 몸과 경험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인터넷이 또 한 번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터넷일까? 우리는 이 인터넷, 미래 인터넷에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3.0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럼 미래 인터넷의 핵심은 뭘까요?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초기 데스크톱 인터넷에서 몸과 경험이 분리됐죠. 모바일 인터넷으로 가면서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현실의 핵심은 몸과 경험의 상호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미래 인터넷의 핵심은 이 인터넷은 몸이 포함된 인터넷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는 우리는 정보를 볼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정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바타라는 또 하나의 나의 부캐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공간적인 느낌 그리고 몸을 가진 느낌 역시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한 것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뭐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 이미 작년부터 그리고 특히 올해 수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원래 계획보다 한 10년 정도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서비스들의 완성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픽도 여전히 좋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현실에 수천 명, 수만 명? 아니죠.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플랫폼을 얘기할 텐데 현재 대부분 메타버스 서비스엔 동시에 한 100명 정도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초기 버전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완성된 마지막 버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만들어진다면 아날로그 현실과 가상의 현실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현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는 경우에 게임을 하고 나오면 그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가 의미 있는 현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현실에서도 제가 이 방에 있다 바깥에 나간다고 이 현실이 사라지진 않겠죠. 비슷하게 디지털 현실에서 역시 그 현실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경험이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몸과 그 사람들의 경험 역시 내가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메타버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아직 아닙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1980년도 초로 한번 가볼까요?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 초기 휴대폰 비슷한 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크기도 이만하고 전화도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배터리도 한 번 충전하면 한 뭐 20-30분뿐이 사용 불가능했었고 무겁기도 무겁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휴대폰을 우리는 벽돌폰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 당시 벽돌폰을 봤을 때 그 벽돌폰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메타버스는 벽돌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절대로 추후에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경험하고 사용하고 즐길 그 메타버스가 아니고 미래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1강에서 그런 말씀을 해드린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역사를 초가속화시켜주는 새로운 현실의 등장 덕분에 우리는 미래 메타버스의 티저 같은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건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 그리고 기업은 지난 30년, 40년 이 세계화 시대를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시켰고 경제를 크게 해서 선진국 계열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노력을 하고 잘한 거죠. 그렇지만 매우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언제나 미국, 유럽, 일본 선진국들의 과거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자동차 비즈니스 이미 있었던 거죠. 반도체 비즈니스 이미 있었던 거죠.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는 늦게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따라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래를 여는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시장을 연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미래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드디어 그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였더라면 메타버스 역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인사이더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서로가 투자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10년, 15년 걸려서 완성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시장을 소개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년 동안 이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추월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기술의 발전 속도가 최근에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추월이 가능했었던 건 제가 첫 번째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30년은 인류 역사상 매우 특이했었던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계화 시대였죠. 세계화 시대라는 건 우리가 여행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새로운 개념도 자유롭게 배울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술 세계화 시대였습니다. 기술이 서로 공유되고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공부를 하고 추월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세상이 정상화돼 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면 서로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기술 민족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고 기술 민족주의 시대가 역사가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민족주의 시대에 실리콘밸리 그룹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완성시키고 10년, 15년 후에 그때서 우리가 메타버스, 디지털 현실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는 지난 30년 자동차 비즈니스, 자동차 또는 반도체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이 우연의 현상,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팬데믹 덕분에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미래 가능성을 10년 일찍 알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할 수 있고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민국 기업, 개인 그리고 국가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마 산업 역사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그 초기 단계부터 같이 갈 수 있는 하늘이 내린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메타버스하고 연관된 많은 문제점 그리고 뇌과학적, 인류학적인 문제도 당연히 토론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선진 기업들하고 비슷한 수준 아니면 더 깊은 차원에서 더 인문학적이고 더 내공이 있는 통찰력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 국가 그리고 기업적인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강연부터는 조금 더 제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텐데 그건 뭐냐면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 메타버스 시대의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